둘, 셋, 넷. 이게 뭐라고 우린 언제나 이게 뭐라고 너무 즐거웠지. 이해하고 오해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 아이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질문에 100이면 100 모든 부모들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대답한다.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라고 물으면 일단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그러려면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분명히 행복에서 시작했는데 공부라는 이상한 결론으로 끝난다. 나는 행복한 아이로 키우려면 아이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일 자신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특히나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울 수 없다. 반대로 스스로를 믿는 아이는 소신 있는 선택을 하고 자신 있는 사람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자존감의 정의다. 국영수를 잘하면 대학만 잘 갈 수 있지만 자존감이라는 과목을 잘하면 살아가는 내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읽어낼 수 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만나는 우리 생활 속 궁금한 이야기들, 북21 출판사와 함께하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안 궁금한 게 궁금한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요조입니다. 모두들 구독 버튼, 하트 잊지 않고 눌러주셨죠? 네, 오늘 장강명의 읽어보고서는 김미경 원장님의 따끈따끈한 신간, 엄마의 자존감 공부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자존감,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 단어죠. 네네. 이 단어가 시대의 키워드같이 됐는데 왜 그럴까요? 자존감 갖기 어려운 시대라 가지고 그런가요? 유조님은 자존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약간은 자신감과 비슷하면서도 되게 다른 단어인 것 같고. 자존심하고도 비슷한데 분명히 다르고요. 네네. 되게 많이 생각하는 단어이죠, 자존감. 자존감 그 단어 왜 이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장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자존감이라는 화두가 네.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술자리에서도 그렇고, 일하다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들 되게 중요하게 내심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지, 네. 자존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제가 시작하지 않아도 되게 자주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 인터뷰할 때도 그런 질문을 자주 받게 되는 것 같고. 자꾸 살다 보면 특히 이제 요즘 네. 나 별거 없는 인간이다. 우리 다 별거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시대라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생각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또 이제 헤어나올 수가 없고 남들은 어떤가 싶기도 하고 나도 좀 별거 있는 인간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죠. 네. 네. 오늘 그래서 가져온 책 엄마의 자존감 공부. 저는 엄마는 아니거든요. 알아요. 되게 무슨 비밀 고백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I'm not a mother. 근데요. 근데 자존감 공부는 되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진짜 이 책 되게 다룬다고 할 때부터 너무 기대가 컸고 특히 이 저자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죠. 네, 꼭 모셔보고 싶었습니다. 네, 엄마의 자존감 공부. 내가 소개할 거야. 자존감 훼손돼. 왜 다 혼자 다 하려고 그래. 자,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아이들 가지고 계신 어머님분들 정말 많이 고민하실 텐데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 엄마들은 자녀들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건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우리의 엄마들도 사실 엄마라는 것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란 무엇이고 또 엄마의 자격은 무엇인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번에 신간 엄마의 자존감 공부를 쓰신 대한민국의 최고 강사이자 여성의 꿈과 성장을 복돋우는 국민언니 김미경 원장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되게 이렇게 근데 여기 두 분 다 이렇게 원래 조용해요?
조곤조곤. 저는 오늘- 지금 자존감이 낮아지는 편인데 저도 이 톤으로 할까요? 참 생소한 톤이에요 저한테. 저희 오늘 저기 평소보다 한 반 톤 올린 네, 거예요. 맞아요. 힘껏 끌어올렸어요. 정말. 영혼까지 끌어올려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평소에 이거보다 조용한 더 사람 낫습니다. 보면 기 죽어요.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조용히 조근조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나한테는 하루 중에 썩 많지 않아요. 늘 아까도 대전에 강의하고 왔는데 막 네. 미친 사람 일단 청중이 5천 명이면 거의 액션과 목소리는 저는 한 1에서 0까지를 그러니까 0에서 10까지 있으면 그 톤을 늘 조절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눈도 1에서 0으로 조절되는 거 아세요? 에? 크기가요? 눈 크기라기보다도 눈에서 나오는 그 아. 에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할 때는 왜 우리 장강면 선생님은 소설가 분위기가 물씬 나세요. 나는 저런 남자랑은 못 살 것 같아. 아니야, 강명 씨가 나랑 살다 도망갈 거야. 근데 아니, 뭐, 저기 호스트와 게스트로서는. 아니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조용히 떠날 것 같아. 편지 한 장 써놓고. 아니 나 할 말 많아서 소설 한 권 놓고 갈래나? 그래서 눈도 막 네. 0에서 10까지의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청중이 많을 때 눈에서 나오는 빛이 무지 써서 그래서 에너지를 엄청 쓰거든요. 제가 방금 대전에서 막 에너지를 엄청 쓰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네. 지금 두 분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1, 2 정도로만 얘기해도 우리 다 뭐든지 가슴 깊은 얘기 다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 방 분위기도 좋고 듣는 청취자 여러분 여기 방 분위기가 막 이렇게 마이크만 있고 척박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되게 좋아요, 분위기. 아니, 이게 왠지 고맙긴 한데 약간 좀 덜 고맙기도 한 게. 아니요. 지금 내가 적장 5,000명을 배구 왔는데 피곤한데 아니, 좋아하니까 그게 너희들은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뜨거운 죽 한 그릇이 식기 전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막 정장 입고 너무 애쓰고 왔는데 지금 네. 따뜻한 스웨터 놓고 커피 한잔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정장에서 스웨터로 옷이 바뀐 느낌. 좋다는 고맙습니다. 얘기예요. 네. 좋다는 얘기라고요. 아니, 옷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진짜 그 책에서도 예. 이제 옷 공부를 직접 유학까지 다녀오시고 직접 옷을 만들어 입는다라는 구절을 제가 책에서 이렇게 읽고 직접 뭐 옷도 열심히 만들고 이거 봤는데 오늘 너무 근사한 옷을 입고 와서 야, 되게 역시 패션 감각이 되게 뛰어나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마음에 들어요? 네, 너무 멋있어요. 잠깐. 근데 옷 묘사를 조금 저희가 좀 해볼까요? 소설적으로. 소설적으로? 그녀가 들어왔다. 만연체로 들어왔다. 굉장히 만연체로 관능적인 시스루 룩. 이게 끝인가? 아니 뭐 그리고 만연체로 사춘기 남자처럼 말을 해요. 그래. 그러니까 일단 아까 저기 그 소설가의 재킷을 톤으로. 벗으실 때 아니 제가 좀 이렇게 하드보일드 소설가라 가지고요. 그 가슴의 상반이 다 드러나는 그 검은색 시스루. 예.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은갈치색. 은갈치 아니야? 아니야? 그렇죠. 네, 진짜 딱 은빛. 네. 저 이거 무슨 천인가요? 공단 뭐죠? 이거 무슨 천이죠? 공단 실크. 공단 실크라고 하는. 그리고 그 굉장히 과장된 퍼프 벌룬. 예, 벌룬 소매. 예. 이걸 직접 만드셨다고. 어느 정도 그 혼자 만드는 옷이라는 그 뭐라 그러죠? 리밋을 제가 그냥 상상해 놓은 옷이 있는데 완전히 그걸 완전 뛰어넘어 버린 옷이에요, 진짜. 처음엔 저도 내가 만들었어야 하면 아무도 안 입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나 입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만족이죠. 내가 만들어서 내가 만든 옷에 대한 이미지가 왜 있어요. 나도 뭔지 알아요. 그냥 이렇게 박스 스타일에 소매 달리고 네네네네. 앞치마보다 진화한 듯한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데 앞치마보다 조금 난 거.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4년 전에. 잠깐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저희 청취자들께 잠깐 제가 원장님 프로필을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얘기 많은데. 옷이 너무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옷 묘사하다가 일로 왔네요. 아까 저희가 묘사했던 바로 그 멋있는 옷이 굉장히 퓨처리스틱한 이 옷이 원장님이 직접 지으신 옷이고 저희가 그 얘기를 또 뒤에 하겠습니다. 네네. 프로필 제가 읽어볼까요? 네네.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포맷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김미호 원장님 29살에 피아노 원장을 그만두고 강사가 되셨고요. 1998년 나는 IMF가 좋다라는 책을 시작으로 오래된 잔소리를 묶어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언니의 독설, 드림온, 살아있는 뜨거움 등 그런 다양한 책을 펴내셨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셨죠. TVN 김미경 쇼,
MBC 희망특강 파랑새로 국민 강사의 저력을 보여주셨고 그 외에 MBC 기분 좋은 날 및 MBC 라디오 김미경의 행복 레시피 등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지난해 이 얘기 드디어 나왔네요. 패션 브랜드를 론칭을 하셨고 패션 브랜드 이름은 리리킴이라고 합니다. 피아노 학원을 하시다가 강사가 돼야겠다. 네. 그렇게 결심하신 계기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게 결심한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살아내다 보니까 그 지점에 가 있었던 거예요. 살아내다 보니까 그 지점에 가 있었던 것. 그러니까 저는 원래 강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강사라는 직업이 있는 줄도 모르고 강사가 되어진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은 다 이게 어떤 식으로건 나한테 있었던 인생의 행복이건 불행이건 결핍이건 풍요건 모든 재료는 무엇인가 되기 위한 재료들이잖아요. 네. 저는 그 학교를 졸업하고 광고회사에 좀 다녔어요. CM송 작곡하는 회사. 어머. 오.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 들어봐요. 못 들어봤어요. CM송 작곡을 내가 했었어요. 셰프라인 냄비. 오. 내가 작곡한 거예요. 오. 그리고 비카트라는 김혜수와 손창민이 광고한 아이스크림 광고. 그거 제가 한 거예요. 와, 여기 뮤지션이 손창 그건 광고 찾아보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OES라고 알아요? 초코파이 비슷한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 OS. 그것도 내가 OS? 광고. 네. 저 초코파이보다 OS. 더 좋아해요. 그런 거 이제 했는데 지금 얘기한 게 다예요. 아니다. 국민카드 하나 더 했다. 영화관에서 하는 60초짜리 국민카드 광고도 내가 작곡을 했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는 연대 작곡가를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딱 그 광고 음악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음악 근처도 안 온 사람들이 그렇게 작곡을 잘해요. 뭘로 하는지 아세요? 음대를 졸업한 사람은 악보를 갖고 음표를 갖고 작곡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해요. 악보 그릴 줄도 모르는데 기타를 치는 사람은 손으로 기타로 작곡하고요. 피아노 그냥 치고요. 그때 광고 음악계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어느 누구도 음대를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주옥 같은 옛날 광고 음악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예쁜가요?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알아요? 그 또 뭐였지? 아카시아껌. 롯데껌 부드러운 맛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뭐 이런 노래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 주시 후레쉬? 예, 주시 프레쉬? 어머 그렇게 프레쉬 민트, 스피아 민트, 오 롯데껌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으로부터 산화머니 이거까지 요즘에 나오는데 그런 노래들이 다 CM송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모든 제품들을 대부분 다 송으로 광고를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한참 그 송이 붐이었을 때 제가 음악 회사에 들어가서 했는데 참 너무 놀랐던 것이 음대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작곡하는 솜씨 대단해요.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머리가 원하는 음악을 내 손이 직접 그냥 연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내 손이 해내는 걸 나는 뭐라고 부르냐면 직관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또 직관용 뮤지션이 한 분 계시긴 한데. 직관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직관은 마음의 언어가 아니고 육체 언어예요. 육체로 손톱이 없어질 때까지 기타를 치면은요 뇌가 손끝으로 이동하는 걸 직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크래프트만십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 손으로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강수진 씨의 발을 보면 내 마음이 원하는 턴을 내 발이 해낼 때까지 발이 뭉그러질 때까지 하죠. 그러면 그것이 내 몸이 직관체가 돼요. 그러면 아우라가 있죠. 그럼 사람들이 쳐다보게 돼 있어요. 원장님 그럼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럼 난 광고 음악은 못하겠다 이러고 못하겠다 나오신 생각. 거고. 김태원 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얼마 전에 김태원 씨 만났는데 얘기하더라고요. 김태원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강사를 얻을 수 있었네요. 맞습니다. 김태원 씨가 나보고 내가 작곡한 곡을 5분 안에 다 뜯어 고치는데 그의 직관에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래서 저는 음악은 저런 분이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나는 광고회사를 그만뒀어요. 근데 바로 강사가 되신 게 아니라 아니죠. 피아노 학원을 하셨죠? 피아노 학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로 네네. 피아노 학원을 했는데 그 피아노 학원이 1년 반 만에 200명이 됐어요. 200명이. 근데 200명이 그냥 됐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만약에 결과를 봐요. 결과를 보고 1, 2, 3만 벤치마킹 하려고 그래요. 근데 1이 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0.001이 돼서 1이 됐는지에 대해서 맞아. 나는 나만 알아요.
그래서 그쵸, 예. 원래 성공 노하우는 전수 불가능한 거예요. 0.1은 기억이 안 나서 말을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책에 쓰여 있는 건 다 1이에요. 어. 그 0.1은 말씀도 진짜 와닿습니다. 맞아. 0.1은 가슴에 안고 죽을 때 그냥 맞아, 가져가요. 맞아. 그래서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철학들은 원래 아시죠? 절대 상속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일어나도 자식이 그걸 못하는 이유는 아버지는 겉모습만 주고 나머지 진짜 배기는 다 무덤으로 갖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200명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200명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28살짜리가 너무 학원 경영을 잘한다. 너무 얘기를 잘한다. 듣고 싶다. 강의해달라. 너무 잘한다. 강의해달라. 그래서 제가 가서 강의를 했는데 나는 스피치 학원을 다닌 적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 청중 앞에서 말한 적도 없고 얼마나 떨리면서 했겠어요. 정말 벌벌 떨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울더라고. 받아 적고. 근데 어느 장면에서 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마 공감이겠죠. 네. 같은 피아노 학원 원장을 하면서 막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릴 말씀을 드리거든요. 모든 피아노 학원 선생님들은 가끔씩. 저 원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너무 힘들고요. 적성이 안 맞고요. 엄마들이 날 정말 무시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드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원장들은 막 죽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내 얘기를 한 건데 네. 공감이 된 거죠. 자기들 너무 고생스러운 거야. 원장님은 직관이 그쪽에 있으셨군요. 그러니까. 나는요. 그러니까 렉처에. 뇌가 입으로 이동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원장님들한테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날 와서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이걸로 먹고 사는 직업이 세상에 존재하나? 뭐 이런 직업이 있어 알아봤더니 산업 강사라고 기업체 들어가서 강의하는 강사들이 그룹으로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더라고요, 당시. 그래서 그냥 멀리서만 봤어요. 저런 직업이 있구나. 이까짓 거 한 번 강의했다고 내가 저런 게 되겠어? 누가 날 부르겠어? 근데 자꾸만 강의가 조금씩 들어와요. 그 소문이 난 거지. 몇 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내가 그때 자신감 있게 강의 딱 3번 나가고 나서 명함을 새겼어요. 명함. 왜냐면 음악학원 원장 명함으로는 내가 보험회사에서 강의가 들어왔는데 보험회사 교육 담당자한테 나보고 그 피아노 학원 영업한 얘기를 하래요. 내가 진짜 영업 마케팅을 무지 열심히 했거든요. 네네네. 피아노 학원 하면서. 네. 어떻게 피아노 학원 원장 명함을 주기가 좀 미안해서 내가 인쇄소에 전화해갖고 새로운 직업을 하나 탄생시켰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믿는 믿음 하나는 모든 직업은 인쇄소에서 탄생한다. 그냥 전화하면 된다. 물론 10원짜리에 불과하지만 그 가치는 10년간 네가 만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강사 김미경 명함을 인쇄소 아저씨와 30분간 통화 끝에 만들어냈죠. 그래서 지금도 25년째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오늘 저희가 네. 이제 원장님 모신 이유는 사실 엄마의 자존감 공부 이 책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뭐 인쇄소의 엄마들한테 인쇄소에 가서 명함 만들어라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거 다른 책에서 얘기해서 두 번 얘기하면 시끄러우니까 그렇구나. 안 썼고요. 여기는 아시는 분들은 알 정말 거예요. 새로운 얘기들만. 네, 지탕 없는. 여기에는 주로 그 엄마라는 것, 그 아이, 그리고 한 생명의 자존감이 어떻게 90까지 커갈 수 있는 건지 그 길목을 제가 한 번 중간 점검을 아이라는 입장에서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엄마가 되어서라는 입장에서 한 번 했고, 아마 제가 나이가 80대면 80으로 살아가는 자존감에 대해서 아마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 내 나이까지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책 쓰시게 된 계기부터 좀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얘기를 이 해주십시오.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내가 너무 죄인이라서요. 내가 너무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저희 사실은 이런 거예요. 아까 내 책 소개 많이 해주셨잖아요. 여태까지 쓴 거. 네. 근데 어쩜 그렇게 안 팔린 책은 다 얘기 안 하고 팔린 책만 얘기하셨어요. 이거보다 많이 쓰긴 했어요. 사실 꿈이 있는 안엔 늙지 않는다는요. 내가 30대의 삶을 쓴 책이에요. 언니의 독설은요. 이거는 이 언니의 독설은 여자의 입장에서 내가 3, 40대를 언니로서 여자로서 사회생활하면서 쓴 얘기, 달콤한 얘기, 쓰디쓴 얘기들을 다 쓴 거예요. 그거를 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두리모는 정말 미친 듯이 꿈에 매달려 40대 10년을 살았어요. 그 얘기예요. 살아있는 뜨거움은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리고
막 정말 너무나 유명한 강사로 스타 강사 김미경이라는 것으로 살면서 밑바닥까지 또 내려오고 이런 경험들에서 내가 얼마나 고귀한 생명인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뜨겁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정말 내가 운명과 꿈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쓴 거고. 그러니까 모든 책은 내가 살아낸 이야기예요. 배운 얘기 아니고 어디서 들은 얘기보다 내 몸으로 내가 직접. 근데 내 몸이 지금까지 54년을 살면서 내가 한 번도 안 쓴 책이 엄마 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김미경이라는 여자 입장에서 책은 진짜 많이 썼어요. 직업인으로서, 드림워커로서. 근데 엄마라는 입장의 얘기는 한 번도 안 썼어요. 왜 안 썼냐 하면 내가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요. 그러니까 나는 많은 시간을 김미경과 지내요. 엄마라는 입장으로 지내는 시간 자체가 사실은 되게 적어요. 네.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서 애들을 보고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별로. 근데 끊임없이 나는 애들에게 준 게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이걸 깨닫게 해준 사람이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은 정말 힘든 10대를 보냈거든요. 네. 도대체 얘가 왜 힘든 10대를 보내나 많은 엄마들이 생각해요. 이놈이 문제가 있고 싸가지가 없어서. 얘가 진짜 문제가 있는 놈이라서 엄마 말대로 안 해서 어려운 10대를 네가 만들어가는구나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이 자퇴를 하고 어려운 10대를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아, 얘가 나중에 되게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 거면 10대 때 이렇게 어려운 숙제가 얘 인생에 배치될 리가 없어. 이걸 얘가 왜 풀어가고 있을까? 그럼 나는 엄마로서 이걸 같이 풀어가는 여자로 얘 옆에 배치가 됐잖아. 난 또 운명적으로. 네.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걸 깨달은 게 아들 때문이었고, 아들이 나한테 울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깨달았거든요.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어떡하니 너 중졸이야. 어떡해. 나는 걔 자퇴했을 때 중졸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얘가 중졸에서 멈췄다는 생각. 근데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엄마 슬퍼하지 마. 난 내가 잘 될 것 같거든? 나 잘 될 거거든, 엄마. 지금만 이런 거거든? 그 한마디가 너무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남았어요. 그래, 얘 괜찮은 애야. 얘 18살에 왜 이게 배치됐을까? 내가 끝까지 얘랑 이 숙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들이랑 5년간 숙제를 풀면서 나는 진짜 엄마가 됐고, 내 자존감 나이를 50대에 맞게 회복했어요. 내가 너 중졸이야라고 울었을 때 내 자존감 나이는 우리 아들보다 어렸어요. 그래서 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인생에 있었던 큰 숙제를 내가 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들은 18살, 나는 12살이라 내가 무서워서 운 거였었거든요. 사실 이 책 이제 처음에 서문에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중간에 또 자세히 사연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읽으면서 서문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열린 게, 일단 눈길이 가는 게 그 네. 유명한 김미경 원장의 둘째 아드님이 고교 자퇴했다. 네. 뭐잉? 어우, 좋아해요, 사람들 그 얘기. 네. 그거고, 그 다음에는 나한테 훈계하는 책이 아니구나, 우리한테. 어떤 어머니의 참회가 있고, 네. 엄마의 자존감 공부라는 책이 저는 이제 엄마를 가르친다는 건지, 자식한테 자존감 공부를 어떻게 시킨다는 건지, 표지만 보고는 잘 몰랐는데, 두 얘기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네. 왜 두 개가 다 됐냐면은 엄마의 자존감 공부는 자녀를 통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둘이 공부하다 보면 이거는 항상 둘이 같이 크게 쌍으로 같이 크게 돼 있어요. 누가 한 사람만 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자존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애를 끌어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애만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없어요. 부모로부터 그 영향을 끊임없이 매 순간 숨 쉬는 그 타이밍 받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걸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영향 주는 그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사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저나 요조님이나 둘 다 저희는 아직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부모가 저는 아니시다. 엄마가, 네. 네, 부모가 아닌데 요조님 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엄마가 아닌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책이든가요?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일단 저는 이제 엄마가 아니지만, 네. 엄마의 입장에 대해서 많이 더 이해하게 된 게 있어요.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오늘 제가 그 대전에서 강의하고 네. 오면서 대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장소가 대학이라 원래 시민들 오라고 했는데 대학생들이 그 막 현수막을 보고 많이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강의도 타이틀은 엄마의 자존감. 그러니까 그 애들이 왔어. 그러니까 이제 혹시 애들은 뭐 이제 또 뭐 나를 보러 왔겠죠. 대학생 애들이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사인을 하면은요, 정말 재밌는 것이, 내가 사인회를 하면은요, 사인회를 할 때마다 내가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제일 궁금한 거 꼭 물어봐요. 저는 사인할 때 사인만 안 하고 옆에 앉혀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다 운다. 뭐 하고 싶어가 그게 울 일이요? 울면서 저는요 공무원 시험 보기 싫은데요. 그리고 울어. 또 38살짜리 애 둘 가진 엄마한테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저 진짜 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울고 다 울어. 아니 저 원장님 나중에 연기도 좀 진출하셔도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 하려고 그랬구나. 근데 대학생 아이들이 책을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김영숙 그래서 혹시 이름이 김영숙이요? 아니지? 그랬더니 우리 엄마요. 그러면서 울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자존감이 낮아요. 우리 키우다가 선물을 드리겠다. 우리 키우다가 엄마가 지금 50대인데 길을 잃으셨어요. 엄마가 이 책을 읽고 엄마 인생을 자존감 있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자존감이 낮으면 딸한테 생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석해 줄 수 없어서 딸이 너무 외롭거든요. 이 자존감이 이렇게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도 얻고 아이도 얻고 그럼요. 근데 저도 이거 읽으면서 진짜 공감을 많이 한 게 약간 통쾌하기도 하고 그런 게 진짜 한국 가정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교육 방식이랄까 그런 게 많죠, 사실. 너 왜 울고 난리여, 저기는. 저긴 또 왜 울어? 아까 그래서 우는 거지. 완전 어디 가시는 데마다 사람을 울리고 그러세요. 아니, 진짜, 우리 제가 또, 공연도 하잖아요. 11월 내내. 공연해요. 11월 11일부터 이제 26일까지 10회. 우시려고 그러는데. 다 울고 그래. 이렇게 울고 난리여, 그래. 유주인도 우시고. 네, 저도 휴지 주세요. 근데 완전 그 얘기 뭐 하고 싶어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엄마가 자존감이 떨어지면 그 딸도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엄마한테 그런 걸 받지 못한 딸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요. 아니 왜들 울고 그래요? 한참 막 너무 얘기가 재밌어가지고 신기해서 내가 비디오를 찍고 있어요 지금.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오른쪽을 봤더니 다 오고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슬프다는 게 무슨 뜻이냐? 슬픈 감정은 되게 자기를 사랑하는 감정이에요. 나를 사랑할 때 슬퍼지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진심으로 나에 대해서 질문할 땐 희죽희죽 안 해요. 대부분 나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은 다 슬퍼요. 나 이렇게 살아도 돼? 나 뭐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꿈은 뭐지? 이런 질문은 되게 슬퍼요. 그래서 약간 우울한 감정이 들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걸 우울증으로 착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질문을 하는구나. 내가 영혼이 똑똑해서 날 이렇게 매일 가르치려고 나한테 질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아요. 옆집 아들 얘기 자꾸 들으면 내 아들 얘기 안 들리고요. 자꾸 옆집 여자 만나면 나를 못 만나요. 일단 나를 만나야 인생은 시작돼요. 네. 옆집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특히 자존감은 옆집에 있지 않아요. 내 몸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엄마의 경우에는 옆집에 엄마, 옆집의 자식. 근데 엄마가 아닌 경우에도 우리는 정말 그 단적으로 SNS 하면서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잖아요. 네, 그렇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타인의 행복이나 타인의 막 잘 나온 셀카 같은 것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느낄 필요가 없는 게 네. 인생에 10,000가지 일이 생기면 딱 10,000가지 중에서 적어도 9,999점 정도 되는 걸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사람이 울 때 싸울 때 남편이랑 우리 헤어져 뭐 이럴 때 사진으로 찍을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헤어져. 셀카를 놓고 나서 우리 헤어져 이러면서 셀카를 찍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가장 좋을 때를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프레임이 있어요. 네. 시선. 네. 그러니까 프레임을 한쪽만 놓지 말고 확 넓히면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저는 그걸 운명의 추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운명은 좌우로 움직여요. 생명은 살아있는 데네. 살아있다는 이유로 왔다 갔다. 잘 나가다가 못 나가다가 돈 있다가 없다가 만나고 헤어지고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서 그 움직임의 한순간을 찍어서 사진을 올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건 더 힘든 일을 만나는 길로 가는 최종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고요. 되게 돈이 많다는 건 그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고요. 어느 상황이건 다 이걸 살아내는 전체를 인생의 프레임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내가 안 불쌍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그러니까 막 가끔씩 신문이나 이런데 되게 불행한 일이 그의 불행한 일이 기사가 날 때가 있잖아요. 좋을 때, 그러니까 신문엔 딱 두 가지가 나요. 제일 좋을 때 나고 제일 나쁠 때 나고. 그렇죠. 그죠? 네. 누군가의 망가짐이 나고 누군가의 잘 나감이 나잖아요. 근데 나는 잘 나갔다고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곧 그렇게 될 거니까. 이쪽으로 올 거니까 살아있는 데는. 그리고 또 망가졌다고 그래서 불쌍해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이제 시간이 나겠구나. 이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자기를 만나겠구나. 아, 10년 후에 보면 재밌는 얘기 하시겠다. 그렇게 보는데요. 여기서 잠깐 엄마의 자존감 공부 앞부분에서 제가 감명 깊게 읽은 구절 잠깐 네.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부분인가요? 네, 22쪽에 나오는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엄마의 자존감 공부는 크게 아이의 탄생과 사춘기 엄마로 사는 법, 네. 엄마의 인생의 석법, 엄마라는 기회, 자존감 있는 엄마로 살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이 책 읽으면서 생각이 여러 번 깼는데 일단 제일 처음에 아이의 탄생에 대한 맞아요. 예. 그 얘기부터 네, 읽어드리고 네, 네. 싶어요. 22쪽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는 엄마 혼자 낳는 것이 아니다. 그 어린 생명 역시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겨우 3kg의 작은 몸으로 죽음과 싸워 탄생을 쟁취한다. 그것이 바로 출산이라는 사실을 셋째를 낳을 그제야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 낳고 나 혼자만의 힘으로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 나를 엄마로 만들어주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탄생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엄청난 생명체가 바로 내 아이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죽음을 통과해 생명을 쟁취해낸 아이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겨우 3kg 정도인 아이의 몸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다. 바로 세상에 나온 것만으로도 충만한 생명의 자부심이 그것이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미 절반은 해낸 거야. 스스로를 죽음에서 탄생으로 이끌어낸 엄청난 힘. 사는 내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려줄 그것. 세상에 태어난 아이의 첫 번째 마음이 바로 자존감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읽고 나서 정말 신박하고 자존감을 뭐 그렇게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든가 뭐 나는 별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난 거 자체로 나는 진짜 자존감을 가질 만한 그런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앞으로 경험 못하겠지만 그 일을 만든 엄마들은 야 정말 자부심을 느껴도 되겠다. 나는 사실 이 장면을 쓰면서 꾹꾹 눌렸으면서 맨 마지막 있잖아요. 네. 지금도 내가 전 눈물이 나는데 세상에 태어난 아이의 첫 번째 마음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다. 이걸 쓸 때 내가 울었어요. 이 말을 할 때 울었고 왜냐하면 내가 이게 우리 아들한테 발견한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자퇴하고 되게 힘든 그 시간을 지냈지만 얘가 태어날 때 엄마 나 죽음으로부터 나를 내가 구해낸 거야. 애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세요? 난 그걸 몰랐어요. 근데 너무 50 넘어서 바보같이 그걸 깨달았는데 애가 왜 태어나는지 아세요?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엄마 자궁이 좁아져요. 10달 넘으면.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양수도 적어져요. 그래서 나 여기 조금만 더 있으면 나 죽어. 위협을 느껴서 애들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구해내기 위해서 애들은 태어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걔는 태어났고 많은 엄마들이 지가 낳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배 안에 있는 게 애가 무거워서 지금쯤 낳아야 되겠다. 힘주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애가 엄마 나 지금 안 나가면 죽어요라고 신호를 보내는 게 진통이고요. 애 스스로 몸을 틀고요. 스스로 탯줄을 끊고 애는 나와요. 엄마는 도와줄 뿐이에요. 그리고 애는 태어나서 응애 하면서 엄마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신의 언어로 말해요. 애들은. 그 많은 언어를. 한국말 못한다고 뭐 얘기할 거 없어요. 한국말도 우리도 잘 못하는데. 애가 신의 언어로 말한 거예요. 응애예요. 모든 언어를 우리가 못 알아들었을 뿐이에요. 신의 언어로 말해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는 스스로 해냈고 엄마는 도와줬죠. 이게 생명의 기본이고요. 성장도 어떤지 아세요? 애가 커갈 거고 부모는 내내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처음처럼. 이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을 보면서 얘는 되게 훌륭한 애로 태어났는데 얘는 원래 괜찮는데 인생에 벌써 절반을 해냈는데 나머지 절반을 하는 중 얘가 이 고통스러움에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어. 얘는 진짜 괜찮네.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돼. 자존감을 도와주니까 얘가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엄마들한테 이 얘기를 전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들려주고 싶고 또 이렇게 자존감이 약해서 나는 살 이유가 뭔가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원장님 말씀을 또 이제 각국어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들려주고 싶네요. 지금 아까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주님이 지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가지고 살짝 콧소리도 나고 막. 네, 목소리가 섹시해졌죠. 네. 그러네. 코가 막혀가지고. 기어의 이 장면을 섹시함으로.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몸부림 같은. 아니 근데 진짜 저도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네. 아이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나왔다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 진짜.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괜히 그 아이의 편에 서서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신 게 아니라 진짜 그게 팩트인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쵸? 네. 그 진짜 약간 소름 돋을 만큼 그럼 나도 그렇게 태어났을 것이고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네. 진짜 살기 위해서 나왔고 성공했고 지금까지 잘 살아온 사람들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키울 때 엄마의 첫 번째 마음이 중요한데요. 이 생명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야 30년 나이 차이가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동갑이구나. 얘랑 나랑 무슨 차이가 있다고 내가 잘난 척을 하나. 같이 자존감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럼요. 사는 데네 한 번도 안 살아본 오늘 사느냐고, 걔도 한 번도 안 살아본 15살 사느냐고 힘들고, 나도 또 한 번도 안 살아본 54살을 사느냐고 힘든데, 내가 54을 이렇게 지냈지만 우리 아이들이 54을 지날 때는 얘는 어떤 54을 지낼까 생각해 보면은 애가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생명에 대한 기본이 존중부터 들어가야 돼요. 존중. 나보다 30살 어린 생명에 대한 존중. 얘는 나와 다른 어떤 천재성들을 가지고 엄청난 자존감을 가지고 얘는 세상에 태어났고 그걸 다 잘 꺼냈을 수 있도록 나는 30년 앞에서 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야. 이 겸손한 자세로 생명을 대해야 돼요. 교만한 자세로 대하면 넌 내가 낳았어. 뱃속에 아무것도 안 들었지. 그러니까 나는 공부 못했지만 내가 공부 잘하는 애를 만들어줄게. 엄마는 평생 돈 같은 거 별로 못 벌었거든. 니네 아버지도. 근데 너는 돈 잘 버는 애가 만들어줄 거야. 왠지 알아? 내가 밖에 나가갖고 어떻게 잘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잘했는지 다 알아다가 지식을 갖다 콱콱 넣어줄 테니까 그 지식대로 너는 1, 2, 3 따라오기만 해.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저희가 처음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존감을 가져야 하는데 불행히도 많은 가정이 그러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친 그 이후 단계에 대해서도 최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아무리 똑똑하고 나름의 소신 갖고 있는 엄마들도 아이 공부 문제만큼은 되게 5분 만에 팔랑귀가 되곤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탄생의 순간을 겪은 다음에 공부 때문에 옆집 공부 막 이런 학생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제가 책갈피 꼽아왔는데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공부 아닌 재능은 20살 이후에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가 태반이다. 20살까지는 인생의 워밍업에 불과하다. 20살 이후 직업과 전공을 바꾸는 일이 부지기수이고 이 또한 정상이다. 부딪히고 깨지면서 30살부터 인생이 역동적으로 달라지는 자녀들도 많다. 그리고 한 직업을 택해 무르익는 데는 최소한 20년의 시간이 걸린다. 나이 40 무렵에나 성과가 나기 시작하고 나이 60에나 그 일이 완성된다. 따라서 자식에게는 20년 안에 성과를 바랄 것이 아니라 최소한 60년의 시간은 줘야 한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생명을 키우는 일이지 20년 만에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성과를 주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나랑 살기 위해 온 소중한 사람이다. 살다 보면 저절로 아이가 꽃피는 시기가 오고 그때 옆에서 같이 기뻐해주고 안아주는 게 엄마다. 그런데 20년 프로젝트에 맞는 엄마 노릇을 하려고 하니 엄마 노릇이 왜곡되기 시작한다. 아이가 마치 20년만 살 것처럼 대하니 엄마들의 자녀 교육관이 왜곡되고 마음도 엄청 급해진다. 사랑보다는 성과를 내려고 닥달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여기도 읽으면서 완전 소름 맞아요, 돋았어요. 맞아요. 프로젝트. 진짜 너무 적절한 표현이죠. 네. 그런가요? 네. 아이 키우는 걸 무슨 프로젝트로 네, 생각하고 네, 있고 그래서 20년 동안 목표는 좋은 대학 보내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보답하는 건가? 네, 그렇죠. 네. 보상을 받아야 되는. 보상받는 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제일 위험한 마음이 사실은 이거예요. 엄마들이 제가 아는 분이
그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아이를 키웠어요. 네. 자기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꿈이었고 직장이었으나 아이를 낳으면서 내가 얘를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를 늘 보면서 이런 생각했대요. 애라도 잘 키워야지. 이게 세상에 제일 무서운 마음이에요. 거의 너라도 잘 돼야 돼. 이거 뭐 거의 귀신의 음성 같지 않아요? 너라도 잘 돼야 돼. 나는 이미 글렀어. 그렇지. 뭐 이런. 네, 맞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프로젝트가 되는 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를 프로젝트가 대하는 이유는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나와 다른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하늘로부터 직거래된 영혼이라는 걸 생각 못하고 내가 얘는 나한테 복제됐다고 생각해요. 자녀는 절대로 탄생되지 복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복제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내가 뭐든지 좋은 걸 조금 더 주면 좀 더 향상된 사람이 될 수 있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원래 괜찮은 애라는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사회가 획일화되게 잡아놓은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모름지기 우리나라 특히 사람이라면 좋은 대학 가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잡을 거야. 좋은 직장 잡으면은 너는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될 거고 인생이 잘 풀려. 이 프로젝트 안에서 한치도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20년 프로젝트에 몰입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옆집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 대학을 보내는지. 여기서 놓친 게 뭐냐 하면 내 자녀가 가지고 있는 걔가 살아가고 싶은 방향은 보지도 않아요. 걔가 걔 안에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 전혀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엄마들이 핑계를 대요. 아니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사회가 이미 그렇지 않아요?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공부 못하면 바보 취급받잖아요. 네, 맞아요. 얼마 전에 우리 중학교 1학년 딸이 있어요. 내가 막내가 네네. 있는데 걔가 이 얘기를 해요. 엄마 있잖아. 우리 반에 진짜 괜찮은 애가 있어. 근데 공부를 못해. 카톡방에 뭔가 수행평가 프로젝트를 올리잖아요. 걔만 이해를 잘 못한대요. 그리고 걔만 빨리 못 해내는 거예요. 근데 걔가 우리 딸이 뭐냐면 엄마 잘 웃고 얼마나 아이디어가 많은 애인지 모르고 정말 자기가 볼 때는 애가요 천재래요. 근데 공부는 못한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걔가 학교 오면은 늘 이런 얘기를 한대요. 걔랑 같이 점심을 먹고 떡볶이를 먹는데 걔가 그 얘기 하더래요. 야 나는 있잖아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쓸모없이. 과연 나는 커서 뭐가 될까? 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세상에 겨우 15살인 애가 아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째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얘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괜찮은 애로 태어났는데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엄마 걔를 우리 집에 데려다 키웠으면 좋겠어. 엄마가 키우면은 걔가 얼마나 괜찮은 애인지 한 달 만에 알려줄 텐데. 그럼 걔 진짜 잘 될 텐데요. 엄마 학교는 늘 성적을 체크하니까 그런 취급 받을 수 있다고 쳐. 걔는 엄마 되게 어리거든. 41살이래. 41살짜리 엄마가 엄마처럼 애를 키우는 방법을 알까? 그 엄마 어려서 모를 텐데 아무것도. 엄마가 데려다 좀 걔네 엄마한테 걔 얼마나 괜찮은 애인지 말해줘라. 그 학생 어머니가 이 방송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요? 정말요. 나는 데려다 키우고 싶은 애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망치지 말라고. 걔 되게 괜찮은 애라고. 학교에서 그렇게 상처받고 그랬으면 자존감 홈메이드야. 네가 채워주라고. 그래야 애가 20살, 25살까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야. 아시죠? 대학은 과목이 학과가 100개밖에 없어요. 세상은 나가면요. 10,000가지 꿈이 존재해요. 애들은 10,000가지 꿈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20년 동안 애를 좀 지켜주라고요. 학교가 아무리 애를 힘들게 해도. 그게 엄마 역할이에요. 그렇죠. 근데 20년간 학교에 끌려다니면서 학교보다 더 무서운 매니저가 되는 게 엄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15살짜리 학생한테 엄마가 자존감을 지켜주지 않고 학교 선생님들이 뭐 그걸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그래도 원장님 따님이 옆에서 좀 좋은 말을 걔가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웃긴 거 아세요? 얼마 전에 강의를 했는데 네. 이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엄마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를 데리고 왔어요. 강의 끝나고 걔가 막 울면서 뛰어와요. 선생님 나 선생님 말 뭔지 다 알아요. 그러면서 온다. 내가 정말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 세상에. 그랬더니 그 엄마가 막 울면서 진짜 반성 많이 했고요. 근데 6학년짜리가 선생님 저 선생님 공연 보러 갈 거예요. 나 선생님 말 뭔지 다 알아요. 그러면서 운다. 이게 뭐냐고. 난 너무 안타까웠어. 걔가 아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 마음 이해 안 돼.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울어 애가.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오늘 또 왜 이렇게 우냐? 우리 큰일 났다. 왜 이래? 도대체 뭐야? 누구 때문에 이래? 이렇게 팟빵 스튜디오 거의 지금 눈물의 바다입니다. 예, 팟빵 부흥회입니다. 저만 안 오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아버지들의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좀 사이코패스 기질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람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네. 진행을 하지. 알겠습니다. 요조님 같은 콧소리를 지금 낼 수 없지만, 저 궁금한 게 또 한편으로는, 네. 저 우리 한국사의 젊은 어머니들이 저는 또 그런 것도 많이 봤거든요. 뭐요? 애 기죽이지 마라 하면서 너무 오냐오냐 키운다. 이게 왜 그러다가 갑자기 또 대학 이게 얽히면 이렇게 되고. 그게요. 의를 몰라서 그래요. 자녀 교육에도 의의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말하면 네 나라야 의를 구하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게 의의가 아니고요. 네. 공공의 의요. 공공의 의. 그 자녀를 키울 때 자존감의 기본이 공공의 의예요. 그게 자존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자식을 위해서 막 어디 가서 시끄럽고 떠들게 하고 막 이래도 그냥 오냐 이게 의가 아니고요. 네가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라는 건 공공의 의를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포함해서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풍부한 사람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거잖아요. 저는 그걸 자존감 필터라 그래요. 자존감 필터가 큰 사람은 자기가 되게 잘난 일을 해서 뭔가 성과를 이뤘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고 운이 좋았습니다. 얘기하는 게 자존감 필터가 큰 사람이에요. 또 되게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힘들 때도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이거는 내 인생의 일부분입니다. 하루도 밤과 낮이 있듯이 내일은 낮이 올 거예요라고 자기에게 스스로 희망을 주는 것도 자존감이에요. 이게 큰 의라고요. 엄마가 이게 있어야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울 수 있어요. 야, 자존감 필터. 이것도 사실 이 책의 굉장히 큰 키워드인데 저희가 잠깐 쉬고 네. 내일 한번 자존감 필터에 대해서 집중 부흥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만나요. 책.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놓쳤어. 이게 뭐라고? 우리는 언제나 이게 너무 즐거웠지. 오, 옆에서 과장님 잘해주시는데? 정말 이게 뭐라고